저희는 속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때 버지니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불렸던 아버지의 손에 의해 끔찍한 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분명히 이 가족은 매우 유명한 집안입니다. 한때 그렇게 말해도 무방할 정도였죠. 저스틴 페어팩스는 부지사로 임명되기 전에도, 부지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정치적으로 떠오르는 신성이었습니다. 버지니아 전체, 북버지니아만이 아니라요. 저스틴 페어팩스는 한때 버지니아주의 부지사였고 남편이자 아버지였으며 이제 그는 아내와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초기에 이해한 바로는 전 부지사 페어팩스는 최근에 다가오는 법정 절차와 관련된 서류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러앤크라임에서 제시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표트입니다. 저스틴 페어팩스는 한때 정치계에 떠오르는 신성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남편이었고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기에 하룻밤새 일어난 일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려운 세부 사항과 힘든 오디오가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경고드립니다. 신고자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찔렀을 가능성을 보고 어머니가 피를 흘리며 바닥에 눕고 칼과 어머니 셔츠를 붙잡고 있음을 압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서웠고 지금은 그의 아버지의 행방을 몰라요. 자정 이후 버지니아 페어팩스에서 912 신고가 접수됐고 신고 접수 요원이 워싱턴 DC 바로 외곽의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서 들어온 신고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당국은 기네비어 드라이브의 한 주택에 출동했습니다. 살인은 지하실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집의 지하실은 완공된 듯 하면서도 미완성된 공간으로 묘사됐습니다. 처음 912 신고는 흉기로 찔렸다는 내용이었지만 당국은 이번 사건에서 총이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무전 통화에서 경찰은 2006년부터 저스틴 페어팩스의 아내이자 그의 자녀들의 어머니인 세레나 페어팩스를 지하실에서 발견했고 그녀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전 부지사 저스틴 페어팩스의 행방은 불분명했습니다. 집 전체를 수색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아들은 저와 아래층에 있습니다. 소문을 알면 그녀에게 집을 수색하라고 전해주세요. 남편차는 아직 지인으로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바로는 경찰이 저스틴 페어팩스의 집 주변을 수색하며 전직 정치인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지하실에서 그의 아내를 숨진 채 발견한 뒤에도 그때 그가 누구인지 알았는지는 불확실합니다. 45세 남성 이의식과 호흡이 없습니다. 우리는 키가 5피트 1인치인 흑인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면도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신고 전화가 들어온 지 약 15분 후에 당국은 저스틴 페어팩스를 침실에서 숨진 채 발견했습니다. 4시 31분 알파 위층 침실에 또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네, 7023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찾던 것 같아요. 그는 총기를 소지하고 있고 스스로 머리에 총장을 입었습니다. 저스틴이 아내를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그는 집에서 위층으로 달려가 주 침실로 들어가서 보아하니 자신을 총으로 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전 부지사는 약 20년간 함께한 아내이자 치과 의사인 세레나 페어팩스 박사를 살해했습니다. 두 사람은 듀크 대학교에서 학생 시절에 만났습니다. 그들은 2006년부터 결혼해 거의 20년이 되었고 10대 자녀 2명이 있습니다. 911 신고는 아들이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누가 관련되어 있든 결코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페어팩스 부부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고 상황이 복잡해 보였다고 합니다. 제가 현재까지 이해한 바로는 전 부지사 페어팩스는 최근에 다가오는 법정 절차와 관련된 서류를 전달받았고 그 일이 어젯밤 사건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두 자녀, 즉 2명의 10대 아이들, 아들이 딸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는 정말 끔찍한 소식입니다. 분명히 그 아이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어젯밤 절정에 달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에 이혼을 신청한 사람은 세레나였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이 2024년 6월에 별거를 시작했다고 주장했지만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각자 다른 방에서 지냈지만 같은 지붕 아래에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또한 페어팩스 부부가 혼인 후 재산 계약을 맺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세레나가 이혼을 신청한 후 그 계약을 두고 법정에서 다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이혼 과정에 혼인 후 재산 계약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의견이 달랐었습니다. 곧 이혼 전문 변호사 랜디 캐서가 저와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버지니아에는 이혼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이 있는데 그것이 이번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문서에는 페어팩스 부부의 이혼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경찰에 따르면 저스틴 페어팩스가 1월에 아내를 상대로 폭행 혐의에 대해 허위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올해 1월 페어팩스 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아내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그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집안에는 여러 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페어팩스 부인은 집안에 많은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그 카메라들을 확인했고 주장된 폭행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체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작성되었지만 페어팩스 씨가 1월에 부인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그 상황에서 페어팩스 씨가 허위 신고로 입건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세레나가 설치한 카메라가 페어팩스 집 안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 카메라들이 이번 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어젯밤 총성이 울릴 때 그 카메라들이 작동 중이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이 별거 중이면서도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고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예정된 법정 출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최근에 서류를 전달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서류에는 그가 다음에 언제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지가 명시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계기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알다시피 형사들이 이 비극으로 이어진 원인을 밝혀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어머니가 총에 맞아 숨졌고 아이들과 떨어졌으며 그 남성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스틴 페어팩스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민주당 주지사 랄프 노던 밑에서 버지니아 부지사로 일했습니다. 페어팩스는 버지니아에서 주 전체 선출직에 당선된 두 번째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의 경력에서 논란이 된 사건은 2019년에 발생했는데 두 명의 여성이 페어팩스를 성폭행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2000년에서 2004년 사이에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페어팩스는 결혼 전에 있었던 그 혐의들을 부인했습니다. 페어팩스는 그 여성들과의 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CBS에 따르면 그들 중 한 명은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페어팩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한 명은 듀크 대학교 재학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발했습니다. 듀크 대학교는 페어팩스가 그의 아내를 만난 곳이기도 합니다. 페어팩스는 그 혐의들을 부인했고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받았으며 통과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19년에 페어팩스는 버지니아 주지사가 될 뻔했습니다. 여러분은 랄프 노덤이 1984년 연감 사짐에서 파티에서 블랙페이스를 하고 있고 누군가는 KKK 복장을 입고 있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영감은 의대 시절의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노덤에게 사임을 요구했지만 그는 자리를 지켰고 만약 물러났다면 후임은 페어팩스였습니다. 페어팩스 자신도 2021년에 주지사 선거에 출마했지만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4위에 그쳤고 이후 공직을 떠났습니다. 공직을 떠난 후 경찰에 따르면 페어팩스는 개업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올린 그의 마지막 페이스북 게시물 중 하나에는 자신이 2019년 버지니아 비치 시청 건물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희생자 12가족 중 7가족을 대리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직장 내 총격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게시물에는 저스틴이 총격 사건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원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혼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이혼 소송에서 자신을 대리할 법률 회사를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페어팩스는 직접 변호한 듯합니다. 이제 이 매우 힘든 이야기의 중심에 있을 수 있는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분석해 주실 가족법 전문 변호사 랜디 캐슬러 씨가 저희와 함께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서를 읽어보니 최소한 계속 진행 중이던 페어팩스 부부의 이혼이 상당히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서를 읽고 어떤 점이 보이셨나요? 전체 파일을 다 본 건 아니지만 제가 읽은 바로는 꽤 복잡한 이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복잡했던 이유 중 하나는 관련된 법률 때문이었죠. 버지니아에서는 1년 동안 별거를 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주에서 이런 규칙이 있는데 당신이 정말 이혼을 원하는지 믿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확실히 당신이 이혼을 원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혼을 허락해주기 전에 1년 동안 별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어쩌면 그 의도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은 의도가 좋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지금 저는 워싱턴에서 열린 ABA 가족법 섹션 회의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각 주의 법을 비교해 논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듯 결혼을 억지로 유지하게 하면 결국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어른입니다. 저와 아내가 4년간 노력했는데도 잘 안 되면 왜 주에서 1년 공식 별거를 요구하나요?
왜 저를 그런 애매한 상태에 두는 걸까요? 그것도 문제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폭발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혼이나 살인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혼이 대체로 좋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희망만으로 나쁜 상황에 머무르는 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번이 그런 슬픈 사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따르면 세레나 페어팩스는 방금 저스틴 페어팩스에게 서류를 전달했고, 경찰은 아마도 그것이 이 끔찍한 폭력 사건의 불씨가 되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상황을 보면 그들은 같은 집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문서에 따르면 그녀가 처음으로 이혼을 원한다고 말한 게 202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각자 다른 방을 쓰면서도 같은 집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 바로는 최소한 말에도 굉장히 갈등이 많은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같은 지붕 아래에서 살면서도 이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네, 말도 안 되게 들리죠?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대부분 의뢰인들이 두 번째 거주지를 마련할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여유가 없죠. 이 사람들은 아마도 그럴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가 드문 일은 아니에요. 실제로 이혼을 신청해도 집을 떠나지 않는 일이 많아요. 아이들이 있는 집을 떠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내가 집을 떠나면 아이들도 두고 가야 하니까 고민이 되죠. 아니면 그냥 집을 떠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보통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해요. 부모로서 어떻게 역할을 나눌지 결정해야 하죠. 집을 떠나면서 아이들이나 내 물건에 접근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건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단 소송을 시작하곤 하죠. 이혼 소송 시작 시 저희는 집을 나오는 걸 자주 권합니다. 의뢰인이 배우자와 떨어져야 하는 이유는 그 시기가 가장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이혼 서류를 받게 되면 평생 함께하기로 선택했던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 나를 거부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무리 부드럽고 차분하게 최대한 평범하게 이혼이 간단하게 끝날 거라고 설명해도 감정이 상하지 않을 거라고 해도 우리 의뢰인에게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당신과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예쁘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정말 모욕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이 거칠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정말 끔찍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가끔 두 사람이 동시에 그 상황에 닿으면 더 쉽진 않지만 더 단순한 과정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의뢰인들이 올 때마다 바라는 점입니다. 저는 그들이 저와 제 배우자 모두 우리가 함께 있으면 안 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제 자산을 어떻게 나누고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제 꿈의 의뢰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사람이 이혼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혼 서류에서 그들은 P&A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혼전 계약서, 즉 혼전 합의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크리스 이미 결혼한 상태였으니까 그건 혼인 후 계약서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말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게 뭐죠? 그러니까 그게 법적인 용어로 어떻게 된 건가요? 우리가 얘기했던 대기기간 같은 게 있었는데 P&A에 따르면 그가 집에서 그녀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되어 있었고 모기지 상환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 부분에 이의를 제기했죠. 그리고 1월 그는 실제로 그 부분에서 이긴 것 같았어요. 당신처럼 이런 문서를 항상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제가 실제로 뭘 읽고 있는 건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법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지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흥미로웠어요. 우선 우리 모두 혼전 계약서가 뭔지는 알고 있잖아요. 결혼 전에 돈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정하는 거죠. 아이들은 미리 나눌 수 없어요. 상황이 변하니까요. 오늘은 좋은 부모라도 내일은 아닐 수 있거든요. 하지만 돈을 어떻게 나눌지는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혼후 계약서도 같은 역할을 해요. 혼후 계약서는 결혼식 이후 결혼한 다음에 서명하는 거예요. 결혼 다음 날에도 결혼 10년 후에도 혼후 계약서를 쓸 수 있고 그 계약서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서 제게 지적으로 흥미로운 점은 버지니아에서는 판사가 이혼을 허락하기 전에 일정 기간 별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가 알아낸 것은 그들이 혼후 계약서를 협상하면서 우리는 결혼 생활을 계속해보려고 이 계약서에 서명하지만 만약 결혼이 잘 안 되면 이렇게 재산을 나누겠다고 명시했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그들은 유효한 별거 기간에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판사는 혼후 계약서를 뒤집어서 당신들은 다시 노력할 의지가 있었으니 아직 이혼할 수 없다고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좀 흥미로웠어요. 저는 그런 경우를 본 적 없어요. 조지아는 대기 기간이 없어. 이혼을 원하면 바로 이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법적인 부분에서 그런 지적 논쟁이 오가는 것도 좋아해요.
그런데 오늘 경찰이 전화가 있었다고 말한 것도 있잖아요. 1월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가 바로 법원이 그 특정 사안에 대해 결정했던 달이었어요. 저스틴 페어팩스가 세레나 페어팩스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세레나가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해뒀어요. 그래서 경찰이 그 영상을 확인했죠. 폭행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경찰은 누군가가 허위 신고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기준이 꽤 높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는 기소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법원이 그걸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겁니다. 이 대기 기간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건 위험한 상황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살든 상관없지만 그들이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허용된다는 거죠. 이 상황이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 뭔가 위험 신호가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분들, 특히 앞으로 입법자가 되거나 특정 법안에 투표할 분들과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입법자들은 모두 이혼을 하기 전에 1년 동안 별거하도록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두 사람은 함께 있었고 그녀는 이사할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그러니까 빠르게 이혼할 수 있다면, 더 빨리 이혼할 수 있다면 이사할 때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 알 수 있죠. 아이들과 얼마나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도 알 수 있고요. 네, 이건 분명히 불안정한 상황이었어요. 배우자를 상대로 서류를 접수한 사람은 언젠가 상황이 더 나빠질까 걱정합니다. 누군가는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에 공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렇죠. 이런 행동에 예외는 없고 분명 징후가 있었어야 했지만 크리스, 한 사건으로 법을 바꿀 수는 없어요. 이 사건의 법은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혼이 허가되기 전에 1년 동안 별거해야 합니다. 누구요? 저는 그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녀와의 양육 시간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두 분이 모두 돌아가셔서 그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네, 그건 또 다른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부분의 입법자들은 선의로 행동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기 기간이 있다고 말해도 예외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폭력이나 가정폭력 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거의 가정폭력에 가까운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제 배우자가 폭력적으로 변할 걸 알고 있지만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증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때까지 억지로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건가요?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 당신이 성인이고 결혼을 결정할 수 있다면 이혼을 결정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1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한 다음에야 주에서 이혼을 허락하겠다고 하는 입법자들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요. 알다시피 우리는 결혼할 때 1년 동안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없잖아요. 어쩌면 그게 답일 수도 있겠네요. 결혼을 서두르기 전에 1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서로를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어쩌면 그게 더 나은 해결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고 모두에게 맞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이란 게 없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좀 신경 쓰는 약간 어색한 문제이기도 해요. 아니요, 그건 좋은 지적이에요. 겉보기엔 의도가 선해 보여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싸우고 화가 나서 바로 법원에 가서 이혼하게 되고 그 결과 상황이 엉망이 되는 걸 막고 싶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제기된 주장들을 보면 그들은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날이 오죠. 그리고 제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다는 것도 알아요. 경찰이 말하길 그가 이혼 서류를 받았다고 하는 시점, 즈음이죠. 그들은 밤에 같은 집에서 잠을 자야 했어요. 그리고 그게 이 충돌로 이어졌죠. 그가 그 총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하진 않지만 그 상황에 총기가 추가됐다는 점이 상황을 더 안전하게 만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러니까 버지니아 주뿐만 아니라 그 서류가 접수되는 날에는 당신도 그런 상황을 겪어봤을 거라 생각해요. 정말 감정적인 순간이죠. 그걸 결국 어떻게 하나요? 법원은 다음 출석 때 뵙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혼을 신청하는 사람들 중 절반은 법률 상담 없이 구글 검색이나 직접 조사로 변호사 없이 진행합니다. 제가 아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무료 법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조언이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만약 배우자에게 이혼 서류나 어떤 소송 서류든 전달하려고 한다면 그 직후에 자신이 안전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미리 생각해 보세요. 처음 몇 분, 몇 시간, 며칠 동안은 며칠 집을 비울 거예요. 잠시 다른 지역으로 나가 있을 거예요. 또는 며칠 호텔에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해도 불법이 아니며 그렇게 지내도 괜찮아요. 상대방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만약 우리가 이런 정보를 알림으로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널리 알립시다. 네, 크리스, 당신 말이 정확히 맞아요. 소송 서류를 받게 되면 사실 예상은 하고 있었겠지만 어쩌면 결혼 생활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거나 배우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일 수도 있죠. 그래도 그걸 실제로 문서로 받아보는 순간을 준비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의 배우자가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있고 싶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이혼을 원하고 돈을 요구하고 자녀까지 원한다는 사실이죠. 정말로 그건 누구에게나 가혹한 일이자 가혹한 날입니다. 가장 강인하고 안정적인 사람, 두지사였던 사람, 대중 앞에서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그런 받아들이기 힘든 가혹한 현실입니다. 직업적으로 그는 변호사였고 이혼 서류를 보니 그가 직접 본인을 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녀는 로펌이 있었고 그는 본인을 직접 대리했어요. 제 생각엔 공직 퇴직 후 개인 변호사로 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계에서 정말 떠오르는 스타였고 4년 동안 버지니아 주정부에서 여러 면에서 두 번째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감정적인 부분이 개입되면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라도 쉽지 않죠. 이혼 전문 변호사시니까 사람들이 이혼 변호사를 선임하길 바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로펌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는 이 과정을 혼자 겪고 있고 이혼당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녀 쪽에서 그에게 이혼을 청구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정적으로 볼 때 스스로를 대리하는 게 좋은 생각일까요? 물론 비용은 절약되겠지만요. 이렇게 말하면 제 책 이혼을 홍보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제가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사실은 변호사를 고용하고 수천 달러를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조기 상담을 받아보세요. 1시간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이혼 변호사도 있습니다. 지식을 얻으세요. 지식은 힘입니다. 요즘은 AI나 구글을 많이 사용하며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전 조사를 좀 해보고 좋은 변호사와 1시간이라도 상담해보세요. 설령 1시간에 $200, $500를 내야 하더라도 아니면 무료로 상담해주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변호사가 없어서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혼 전문이 아닌 많은 변호사들도 이 분야에 손을 대면서 나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 말은 이 경우가 법뿐 아니라 인간의 본성, 감정, 상식, 실용성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점이 다른 경우보다 더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이런 과정을 수없이 간접적으로 겪으면서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혼 전문 변호사가 그들을 좀 더 잘 준비시키고 상담 치료로 이끌어줄 수도 있었겠죠.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네, 저도 동의합니다.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고용할 형편이 안 된다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아보고 상담 자리를 마련하고 정보를 얻으세요. 변호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만나볼 사람이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네, 직접 자신을 변호하는 것에 대해 옛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크리스? 스스로를 변호하면 어리석은 사람을 의뢰인으로 두는 셈이라는 말이요. 정말 좋은 말이에요. 저희가 많은 사례에서 직접 목격하죠. 그리고 저는 이런저런 절차를 직접 겪으면서 사건에 직접 연루된 당사자라면 감정이 많이 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변호사가 있으면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완충해주고 훨씬 더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오늘 이야기 자체가 정말 끔찍하잖아요. 가족들도 생각하게 되고 아이들도 그렇고요. 정말 힘든 일이죠. 맞아요. 변호사는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해요. 저희 이혼 전문 로펌에도 20명의 변호사가 있어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감정적으로 그건 끔찍하네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저는 멈추고 심호 반후 동료에게 무슨 조언을 할까라고 물어요. 혼자라면 의견을 나눌 사람이 없죠. 가족이라면 부모님이 아들아, 네 자신을 챙겨야지 라고 하시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멈추라고 말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5년 후 이 일을 돌아보며 제대로 대처했나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쓸 수 없다면 가장 신뢰하고 인내심 많은 사람에게 가세요. 성급한 사람 말고 인내심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신부님, 랍비, 이맘, 누구든지 간에 잠시 숨을 돌리고 장기적으로 무엇이 최선인지 생각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정말 힘든 상황이죠. 그리고 알다시피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그 자원을 활용하세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오늘 워싱턴 DC 외갓 사건으로 많은 이들이 이혼 문제에 주목할 것 같습니다. 랜디 캐슬러 가족법 변호사님, 로앤크라임에서 맥락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스.
러앤크라임의 온더케이스를 마칩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구독과 피코, 스트리밍도 이용해주세요.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